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의 노현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문학 연계에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문학은 선생님 얘기했죠. 문학은 우리가 지문을 알고 있는 거, 작품을 알고 있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는데 비문학은 너무나 체감이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비문학 지문을 읽으면서 이해했던 내용 혹은 거기에 나와 있던 그림이나 뭐 그래프 이런 거 이해했던 거 요런 게요 아주 그냥 쏙쏙 생각이 나면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혹은 그것이 활용된 지문을 읽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지문이나 혹은 다른 그런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뽑아서 알려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회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와 관련해서 그래프, 수요 공급 그래프를 했고 그 다음에 정치와 관련해서 투표, 선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영역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나머지 영역들은요, 뭐 그렇게 경제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사실 없죠. 자, 다만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의 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첫 번째, 자, 지문의 핵심 개념 그리고 원리 이런 것들이 혹시 다른 것들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게 있냐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문제를 또 새롭게 만들기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문이나 혹은 문제에 나왔던 그래프, 또 그림 이런 것들 있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응용 문제를 만든다든가 또 새로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낼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먼저 예술 지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술 지문이라는 거는요, 자, 절대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착각하지 말라 그랬죠. 예술에서 음악, 미술 또는 공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 나는 너무 예술적 소양이 부족하다. 음악 들을 줄 모르고 그림 감상할 줄 모르고 뭐 공연 가면 잔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렇죠? 자,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소양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걸 언어 지문으로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술 지문들은 상당 부분 철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선생님, 지금 내가 예술적 소양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철학이라니요.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포기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 예술적 소양이 없어도 예술 지문을 풀 수 있듯이 철학적 지식이 없어도 자, 철학 지문을 풀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예술이 철학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엄청나게 어려운 사상 뭐 이런 걸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왜? 질문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뭔가 좀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게 철학입니다. 막 공자, 왈외, 맹자, 왈, 소크라테스 막 이런 게 철학이 아니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왜? 자, 예술에 있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 자, 미가 무엇이냐? 아름다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아름다움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예술이라는 거는 뭔가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게 예술이에요. 그렇죠?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공연, 뭐 무용이나 뭐 뮤지컬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을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이 본 모든 예술 작품이 다 아름답던가요? 그건 아닐 수도 있죠. 그쵸? 여러분이 봐도 막 그래, 야, 진짜 내가 예술적 소양은 없지만 저것도 예술이라고 나도 그리겠다. 뭐 이런 것들 있죠. 혹은 막 발로 그렸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아름다움과 상관없이 좀 약간 공포스럽거나 막 이런 그림들도 있잖아요. 자, 뭉크의 절규.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아름답지 않죠? 뭐 선생님이 아름답지만 그 그림 말이에요. 자, 이러고 있는 게 아름답지 않단 말이야. 자, 그래서 미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그림들은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즉, 미에 대한 기준이 시대에 따라 다르고 사람들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게 예술에서 던지는 첫 번째 물음이에요. 자, 그리고 또, 자, 무엇을 표현할 것이냐? 즉, 표현의 대상이 무엇이냐?
라는 거. 자,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제대로 된 그림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 사물의 본질에 가깝게 표현하는 것이 그림이냐, 뭐 이런 식으로 화가들이 많이 싸웠고, 그죠? 서로 다른 그런 유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미란 무엇인가, 표현의 대상은 무엇인가, 결국 무엇이 예술인가라는 질문, 즉 그런 철학적인 질문과 관련된 지문이 이 예술 지문에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 미술만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었지만 음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음악에서도 무엇을 음악으로 표현할 것인가, 혹은 연주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연주를 통해서 표현할 것인가, 단순히 악보에 나와 있는 음과 그 박자들을 정확하게 지켜서 연주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해석을 담는 것인가. 자, 그래서 예술은요, 결국 무엇인가, 왜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그런 지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철학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한 거지, 뭐 미술에서까지 뭐 소크라테스 막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예술 지문 중에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하기에 딱 좋은 지문이 2개가 있고, 이 2개는요 서로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뒤에 있는 걸 먼저 볼게요. 자, 192쪽에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 이제 음악 지문이에요. 자, 모의평가 부분에 나와 있던 거죠. 자, 음악 지문인데, 자, 음악 중에서도 이거는요, 연주론에 관련된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대충 여러분 풀어봤으니까 생각은 나죠, 그렇죠? 자, 연주론에 관련된 질문. 결국 이것도 뭐냐? 연주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 연주냐?라는 문제에서, 그런 질문에서 출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주에 대한 시각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연주라는 게 이런 개념이었대요.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이런 개념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18세기. 그죠? 그것이 현대에 오게 되면서 무엇으로 바뀌냐? 해석으로 보는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해석은 덕이네. 자, 괜히 썼다. 자, 이런 거예요. 자, interpretation 이런 거 같아요. 이거는 읽을 수 있겠다. 자, 연주라는 개념에서 해석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가는데 과연 이것이 뭐냐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요, 연주란 악보를 객관적으로 소리화하는 것이 연주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음과 박자를 객관적으로, 즉 정확하게 딱딱 맞춰서, 객관적이라는 건 뭐죠?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거죠. 주관적인 게 다른 거잖아. 그죠? 객관적은 사람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소리화해서 관객에게 뭔가 감동을 주는 것. 이것이 훌륭한 연주라고 봤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요. 자, 그래서 훌륭한 연주라는 것은 명확한 소리로, 자, 명확한 소리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에는 자, 연주에 있어서 다양성이라는 것이 허용이 됐다? 안 됐다는 거죠. 왜? 자, 다양하다라는 것은요, 뭔가 사람이 다양하게 자기의 주관을 개입해서, 왜? 주관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자기의 해석, 자기의 생각을 개입해서 나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연주해보겠어. 나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석해보겠어. 이게 아니라 악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기 때문에 다양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도요, 객관식 문제는 어때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답은 허용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연주자는 자기의 주관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감정, 이런 거에 빠져서 연주를 해서는 안 되고, 자, 자신의 주체를 아예 버리고, 나는 버리고 작품 그 자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충실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해줘야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전통적인, 고전적인 연주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 현대로 오게 되면 해석이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데 말 그대로 연주자의 해석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때는요. 자, 작곡가와 연주자의 분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작곡가가 지은 그 작품은요. 이미 작곡가를 떠난 거예요. 그 작품이 그 사람을 떠난 순간 이거는 이 사람 게 아니라 이 사람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주가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을 덧붙여서 이 곡을 원곡을 좀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감정을 실어서 이 부분은 좀 느리게 하고 싶어. 이 부분 좀 빠르게 하고 싶어. 이 부분 좀 거칠게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해석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때요? 다양한 재구성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는 뭐가 나왔죠? 보기에 베토벤과 바그너의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 베토벤이 작곡했던 그 음악을 바그너가 살짝 바꿔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감상한다라는 것이 이중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 라는 말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자, 우리가 베토벤의 음악을 듣는다라는 것은 베토벤이 작곡한 곡을 듣는다라는 뜻도 되지만 바그너가 연주하는 곡을 듣는다라는 뜻도 된다는 겁니다. 왜죠? 얘와 얘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보세요. 자, 어떤 객관적인 것, 악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것을 표현하는 것에서 연주자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 중요해지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즉 표현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를 선생님이 다른 지문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어떤 지문이냐? 자, 앞쪽에 예술의 굉장히 앞부분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무용 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탄츠 테아터라는 그런 새로운 장르가 하나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탄츠 테아터는 피나 바우시라는 그런 무용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장르인데 이것이 기존의 무용과 굉장히 차이점이 많다, 굉장히 새로운 점이 많다라고 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거는요, 이거랑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똑같냐? 자, 본문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자, 피나 바우시는요, 무용수가 스스로 연기자로서의 창조적인 능력을 과감하게 표현하도록 안무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만약에 음악에서 작곡가라고 한다면 무용에서는 뭐가 될까요? 안무가가 되겠죠, 그렇죠? 안무가. 자, 음악의 작곡가는 무용에서는 안무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연주자는 뭐가 되겠어요? 연주자는 그쵸, 무용수가 되겠죠. 자, 똑같이 백조의 호수를 발레로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맨 처음 백조의 호수를 안무한 사람, 그 사람의 안무에 얼마나 정확하게 부응하도록 춤을 추느냐. 뭐 손끝의 각도라든가, 그쵸? 아니면 그 뭐죠? 회전은 피겨군요. 자, 회전이 아니라 뭐 점프의 높이라든가, 그쵸? 아니면은 발레에서도 가끔 회전하는 거 있다. 이렇게 막 다리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하는 거 있죠, 그쵸? 멋있는 거. 자, 그거의 숫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안무가가 정해놓은 그대로를 따라가는 것. 이게 뭐겠어요? 고전적인 의미의, 즉 이걸로 따진다면 연주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게 바로 안무가가 안무한 그대로 춤을 추는 게 되겠죠. 그런데 피나 바우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용수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과감하게 표현한 것, 즉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요. 무용수 자신의 표현을 강조하는 안무라고 했다면, 자, 주관이 반영이 되는 거죠. 무용수 자신의 표현이니까 다양해질 수 있죠. 즉, 탄츠 테아터는 뭐예요? 이 관점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용수가 자신의 일상을 관객에게 드러내 보이고, 그리고 자신의 응답의 의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응답하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자신의 의문에 대해서 응답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무용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요, 이 피나 바우시가 무용수들로 하여금 뭐라 그랬어요? 음악의 원작을 따르지 않게 한 것도 있다라고 했죠. 즉,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그너가 베토벤의 음악을 변형했던 것처럼, 자, 이 사람들도 뭐예요?
음악의 원작을 따르지 않고 음악 자체도 재구성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츠테아터는 똑같이 우리가 이 연주와 해석이라는 것을 음악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말고 예술 전반으로 확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자, 이거는 뭔가요? 현대의 관점, 해석의 관점에 더 알맞는, 더 들어맞는 그런 장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무가의 요구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수 자신의 표현, 자신의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은요, 꼭 이 지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술 지문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얼마만큼까지 해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여러분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음으로요, 우리 기술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그림 같은 것들이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요, 6월 모의고사에 기술 부분에서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그 엔진, 이 동력 장치가, 자,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4가지의 단계를 보여주는, 그때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가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자, 이것이 모의고사에 가서, 자, 교재에서는 각각 4가지의 모습들을 다르게 그려놓고 보여줬는데, 이것이 모의고사에 가서는요, 지문 속에 그림이 하나만 포함이 됐고요, 이 중에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부위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설명을 안 해주고 그림은 하나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그림을 이해하고 갔던 친구들은 한 개만 제시가 되어도 뭔지 알 수 있었겠죠. 그런 다음에 문제로 가서요. 자,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실린더의 위치와 그리고 내부의 압력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이거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여기에 문제 제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 지문을 볼 때 그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지문들, 기술 지문들에 나와 있는 그 그림들을 봤을 때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선생님 뭐 찍어주는 사람, 무릎팍도사는 아니지만 무릎팍도사도 잘 찍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소리만 막 지르지, 그렇지? 자, 그래서 찍어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완벽하게 지문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능 특강 그 71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기술 지문의 첫 번째 지문이었어요. 기술 영역의 첫 번째 지문. 자, 거기 뭐가 있었죠? 3D가 나와 있었죠. 그렇죠? 3D. 입체 영화입니다. 그렇죠? 이 입체 영화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문. 자, 거기 나와 있는 그림. 이거를 완벽하게 여러분 그냥 대충 보고 찍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각 단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요, 자, 이게 뭐예요? 여기 이 네모 칸에 있는 게 이제 스크린에 표현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뭐죠? 3D 안경의 개폐. 그러니까 안경이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의 상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게 그림이죠. 그쵸? 이게 그림이고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 눈에 그 그림이 보인다라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은 닫혀 있고 이 부분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닫혀 있고 여기가 열려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가 닫혀 있고 여기가 열려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또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보면은 우리 시험에 만약에 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은요, 이 둘 중에서 얘만 내거나 아니면 얘만 내거나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설명이 되니까요. 자, 지금 보면 이 3D 영화는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되느냐,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시차를 이용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하나씩 가려보세요. 이거 할 때도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거를 교재에서 할 때도 선생님이 가려보는 거를 시켰는데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을 가리면은 약간 어때요?
위치가 달라지죠. 가까이에서 볼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별표 여기를 그려놨어. 여러분이 모니터 앞으로 바짝 와가지고요. 자, 이거를 바라보면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가려봐. 그러면 어때요? 두 개의 위치가 다르게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한쪽 눈을 가리면은 하나는 이쪽쯤에서 보이게 되고, 자, 또 하나는 어디에서 보이냐? 이쪽쯤에서 보이게 되는 거. 이 노란 별이. 그죠? 그게 바로 뭐냐? 이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차입니다. 시차. 자, 시차. 왼쪽 눈에 보이는 위치와 오른쪽 눈에 보이는 위치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는 시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차는 시간 차는 아니에요. 알겠죠? 보이는 그 부분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입체를 인식할 때는요. 자,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그 시차를 이용해서 걔가 입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자, 영화를 볼 때는 영화는 평면이잖아요. 그 평면의 입체처럼 보이게 할 때는 이거를 시차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두 개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뭐죠? 이것이 둘이서 만나서 노란 별이 입체로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혹시 그 호기심 많은 애들 3D 영화 보러 가가지고 한 번씩 다 벗어보죠? 그죠? 안경 한번 벗어봅니다. 안경 벗으면은 어떻게 보이던가요? 입체가 단순히 그냥 평면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요? 이게 두 개가 겹쳐서, 그쵸? 두 개로 보이죠. 그게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 이것이 계속해서 두 개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두 겹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을 썼다는 겁니다. 자, 순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빨간 별 보여줬다가 파란 별 보여줬다가, 물론 이제 색깔이 다른 건 아니지만 왼쪽으로 쏠려 있는 거 한번 보여주고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거 한번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이거를 완전 빨리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 빨리 보여주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 완전 빨리 얼만큼 빨리던가요? 뭐예요? 120분의 1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120분의 1초 정도로 그렇게 빨리 보여주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처음부터 그냥 두 겹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입체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 왼쪽 눈용, 즉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왼쪽 눈용을 보여줄 때는 왼쪽 눈만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오른쪽 눈용을 보여줄 때는 오른쪽 눈만 보고 있어야겠죠. 왼쪽 눈용을 보여줬는데 두 개로 다 보고 있다. 이러면 평면 영화를 보는 거랑 2D 영화를 보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요. 보세요. 자, 화면이 나왔어요. 화면이 나왔는데 왼쪽 눈이 닫혀 있고 오른쪽 눈으로만 보고 있죠. 그러면 이 영상은 누구 보라고 만든 영상? 오른쪽 눈 보라고 만든 영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눈용 영상이 나올 때는 왼쪽을 닫고 오른쪽을 열고, 여기는 반대겠죠. 오른쪽을 닫아놨으니까 왼쪽을 열어놨다. 그 얘기는 뭐다? 얘는 바로 왼쪽 눈용 영상이다. 자, 그럼 얘는 다시 뭐가 될까요? 얘는 오른쪽 눈용 영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용, 왼쪽용, 오른쪽용 이런 것들을 계속 어때요? 빨리빨리 보여주면서 빨리빨리 교차를 하면서,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른쪽용, 왼쪽용, 오른쪽용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교차를 하면서 동시에 이거는 오른눈으로만 봐야 되고 이건 왼눈으로만 봐야 되니까 동시에 봐버리면 그냥 동시에 봐버리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두 겹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안경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근데 엄청 빨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120분의 1초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더 들어가는 게 있죠. 뭐죠? 바로 얘네들의 존재입니다. 자, 얘네들은 어떤 존재이냐? 까매요. 하얗구나. 까만 거예요. 자, 까만 애들이에요. 자, 얘네하고 얘네하는 까만 애들이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람이 착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뭔가를 계속 보고 있다가 그 대상이 없어져도 거기에 약간 잔상이 남잖아. 여러분 사진 찍으면요. 플래시 터트리면 어떻게 되죠? 분명 플래시는 잠깐 터졌는데 사진 찍고 나서 한동안 앞에 뭐가 이렇게 떠다니죠. 그쵸? 그게 뭔가 잡고 싶죠. 그쵸? 막 파란 거 막 이런 거 돌아다니죠. 빨간 거 막 이런 거. 선생님 가끔 이렇게
그만 얘기하고. 자, 어쨌든 잔상이라는 것이 남게 되면, 자, 오른쪽 눈을 닫고 왼쪽 눈으로 보고 있을 때는, 자, 그 잔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른쪽 눈이 닫혔으니까, 오른쪽 눈이 닫혀있을 때는 오른쪽 눈에 잔상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얘가 없게 되면 그대로 잔상을 가지고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잔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오른쪽 눈용 화면과 왼쪽 눈용 화면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까만 화면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넘어갈 때 사이사이에 어떻게 돼요?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뭐라고 했냐면은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120분의 1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한쪽 영상 나오고 그 다음 쪽 영상 나오는데 120분의 1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얘가 끼어 들어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이거의 반밖에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는 시간은 240분의 1초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원리 선생님이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3D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림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를 어렵게 변형을 한다. 그럼 이거 안 줘요. 이거 안 줍니다. 자, 이거 안 주고 얘만 줍니다. 얘를 주면서 하나만 주는 거예요. 얘가 오른쪽 눈 영상이라고 했을 때. 자, A는 오른쪽 눈 영상이다 라고 했을 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기억은 몇 초 동안 나올까? 라든가 아니면 B에서는 안경의 어느 쪽이 가려질까? 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식으로 어때요? 변형 출제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 여러분 일단 이해, 그림은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것이 변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찾아왔습니다. 명언 타임이에요. 자, 오늘 명언은요, 근현이가 올려줬습니다. 우리 박근현 학생이 올려줬는데,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새얼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 그 대사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우리 마을에 경비가 있었는데, 야간 순찰 때 이렇게 얘기했어. All is well. 그래서 우린 마음 놓고 잘 수 있었지. 근데 도둑이 들었던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경비는 야맹증 환자였어. All is well 이라고 외쳤을 뿐인데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날 난 깨달았어. 이 마음은 쉽게 겁을 먹는다는 걸. 그래서 속여줄 필요가 있어. 큰 문제가 생기면 가슴에 대고 얘기하는 거야. All is well. 자, 그랬더니 라주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를 해결해줬어? 다시 란초가 얘기를 하죠. 아니, 근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용기를 얻었지. 기억해둬.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영화 새얼간이 중에 하나입니다. 한 장면입니다. 자, all is well이 뭐예요? all is well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다.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즉,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비 사실 야맹증 환자 밤에 안 보여요. 밤에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믿고 나니까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이 란초가 한 얘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기억해도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무슨 얘기죠? 만약에 경비 아저씨가 그 얘기를 안 했다면 굉장히 쉽게 겁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도 도둑이 왔고요.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도둑이 올까 안 올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속은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속이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 멋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속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모든 것이 이상이 없어. 보안장치가 잘 돌아가고 있어. 도둑은 오지 않을 거야. 그 마음에 속았으니까 잠을 잘 잘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에게도 어떤 큰 문제가 있다면 자, 근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험생인 우리도 지금 수능 시험이라는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죠. 그렇죠? 이 수능이라는 게 우리한테 정말 큰 문제인데 자, 이 문제에 겁을 먹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명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대요. 겁먹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자는 거죠. All is well.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우리의 두려움을 속이세요. 우리의 그 겁먹은 마음을 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았죠. 하지만 문제를 헤쳐나갈 용기를 얻게 해주었다고 한 말처럼 여러분들 어때요? 용기가 막 생기지 않나요?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지난번 명언타임 때 선생님 그런 얘기했죠.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그런 낙관적인 믿음, 그런 낙관적인 생각들이 인간에게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했어요. 안 될 거야. 모든 것이 불안해. 도둑이 들 거야. 이런 거는 여러분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All is well. 괜찮죠? 자,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라면서 우리 근현이가 추천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이 영화를 보려고 해요. 구해서.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예술하고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언어 생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언어 생활 같은 경우에, 자, 언어 생활. 자, 언어와 생활이지만 사실 이 부분이 더 많죠. 그쵸? 그런데다가 이 언어 부분, 그러니까 문법이야. 자, 문법, 어법,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을 제대로 읽기만 한다면, 그죠? 지문을 제대로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다만 오래 걸린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죠? 시간을 잡아먹는 대표적인 지문이 바로 이 언어생활 지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능 특강 교재에서 연계돼서 나온다면 적어도 시간만큼은 단축할 수 있겠죠. 시간을 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생각해서 풀면 맞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너무 여기서 시간을 많이 써버리면 다른 것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언어생활 지문들 중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이 되는 개념, 그리고 중복돼서 자주 나왔던 그런 개념들을 정리를 해주려고 해요. 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먼저 첫 번째로 관용어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자, 관용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우리 지문 중에 자, 82쪽. 자, 82쪽에 나와 있는 지문을 보면은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자, 어떤, 말들이 묶여있는 경우, 연어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뒤에 살짝 관용어라는 것을 끼워 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은요, 관용어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자, 말의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즉, 결합을 했을 때, 자, 이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죠? 통사적인 자유결합. 아니면은 또, 연어 관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중에서 관용어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는데. 자, 이 관용어는 뭐냐 하면은, 자, A와 B라는 단어가 모여서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뜻을 해석하자면 원래 A가 가지고 있던 뜻과 B를 가지고 있는 뜻을 단순히 합친다고 해서 그 뜻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얘와 얘가 만났지만 이 뜻 다 사라지고 새로운 C라는 뜻이 생겨나는 것. 이게 관용어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가 있냐? 우리 지문에서 든 예가 뭐가 있죠? 꼬리를 치다. 자, 이 꼬리를 치다라는 말을 보면은요, 꼬리가 A고 치다가 B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야, 네가 먼저 꼬리 쳤잖아. 라고 한다면은요, 자, 네가 먼저 꼬리 쳤잖아. 그게 꼬리라는 말과 치다라는 말의 결합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나요? 아니, 걔가 무슨 강아지야? 와가지고 정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어요? 그럼 뭐 화낼 게 없죠. 그쵸? 야, 네가 내 남자친구한테 꼬리 쳤지? 라고 할 때 걔가 정말 와서 자기 꼬리를 갖고 와서 막 이렇게 흔들었다, 막 이렇게 쳤다 이러면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걔는 단순히 꼬리를 흔들었을 뿐인데요. 그게 아니라 무슨 뜻이야? 유혹했다라는 거잖아. 꼬리라는 말에도 유혹이라는 뜻이 없고요. 치다라는 말에도 유혹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게 됐다는 거죠. 자, 거기에 또 뭐가 있었죠? 바가지 긁다라는 말이 있었죠? 자, 바가지 긁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엄마가 아빠 바가지를 긁어요. 자, 아버지가 늦게 오셨네.
바가지를 들고 가서 아빠 앞에서 막 긁는 거예요. 이렇게 드르륵 시끄럽지, 듣기 싫지, 일찍 들어오란 말이야. 정말 이건가요? 아니죠. 아빠한테 뭐예요? 뭔가 잔소리를 하는 거잖아. 바가지라는 뜻에도 잔소리란 말이, 바가지라는 말에도 잔소리라는 뜻이 없고, 긁다라는 말에도 잔소리라는 뜻이 없어요. 새로운 뜻이 생겨나게 된 거. 이게 관용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관용어가 이 지문에서 개념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얘가 제시가 됐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요. 우리 121쪽에 나와 있던 이건 뭐예요? 어휘어법 문제예요. 단독 문제라는 거죠. 자, 이 7번 문제. 자, 121쪽에 7번 문제에 보면은 여기에 관용어들이 엄청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문제 자체는요. 관용어의 의미라든가 이런 의미 관계를 묻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기에서는 구성 요소의 형태가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즉 형태가 바뀌고 바뀔 수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지만 어쨌든 선택지들은 뭐죠? 관용어에 관련된 그런 선택지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A와 B가 만나서 A, B가 아닌 C라는 뜻을 갖게 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요. 첫 번째, 뭐가 있죠? 가슴에 품은 사람. 자, 저는 가슴에 품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자, 가슴에 품다라는 말. 이게 뭔가요? 저는 가슴에 막 이게 고백을 했어요, 누가. 저랑 사귀실래요? 그럴 때 거절하는 말이죠. 그쵸? 아니에요. 저는 가슴에 품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럼 보여주세요. 그럼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나요? 아니죠. 실제로 내가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다가 저 가슴에 품은 사람 따로 있는데요. 어디 보여줘 보세요. 여기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쵸? 가슴에 품는다는 거는 실제로 내가 이렇게 품고 안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가슴이라는 말, 품다라는 말, 거기에 좋아한다는 뜻 없어요. 새로운 의미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관용어 역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삽을 뜨다. 자, 첫 삽을 뜨다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그죠? 땅을 팔 때,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에 하여튼 삽질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삽질을 하는데, 이 첫 삽질을 한다는 그런 의미니까, 여기에, 이거는 사실 무슨 뜻이죠? 시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시작하다. 그런데, 삽에는 시작이라는 뜻이 없죠. 뜨다라는 말에도 시작이라는 뜻이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사업의 첫 삽을 뜨신 분이 바로 박 부장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 박 부장님이 정말로 삽질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그런 뜻이니까 얘도 역시 뭐예요?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였다는 거죠. 자, 관용적인 표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렇게 묶여서 아예 이것이 어떤 하나의 단어처럼 쓰인다는 겁니다. 결합된 상태로 쓰인다는 거죠. 만약에 얘네들을 분리시키게 된다면 얘네들은 이 시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왜? 얘네들은 같이 있을 때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쵸? 자, 세 번째 것도 볼게요. 자, 영희는 코 묻은 돈을 모아. 자, 코 묻은 돈. 자, 얘도 역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들어. 이거 아니죠. 그쵸? 야, 이렇게, 이런 거 있죠. 막, 야, 잠깐 휴지 좀 줘봐. 10,000원짜리로 코 풀고. 나는 이거 휴지로 써. 돈이 너무 많아서. 야, 버릴래? 그럼 그거 들고, 10,000원? 코 묻은 돈이지만, 더럽지만 난 10,000원이 좋아. 돈이 좋아. 이 돈 아니죠. 그죠? 실제로 막 이렇게 돈에 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돈을 가지고 코를 풀면 코가 헐어요. 휴지로 풀어야죠. 그쵸? 자, 코 묻은 돈이라고 했을 때 이 돈은요, 진짜로 코가 묻어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쵸? 어린애들이 가진 돈이라는 거죠. 그쵸? 어린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정말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 소중한 돈, 그것을 뺏었다는 게 코 묻은 돈을 뺏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코가 묻어있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뭐 진짜 돈으로 코 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내가 예전에 한번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아이디어 상품을 본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정말 휴지인데 휴지에다가 돈 모양으로 이렇게 인쇄를 해놓은 거야. 그거 사면 참 기분은 좋겠더라고요. 항상 돈으로 코를 푸니까. 그쵸? 근데 못 샀네. 돈이 없어서.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4번은 뭐예요? 머리를 쥐어짜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죠. 자, 머리를 쥐어짜다. 진짜로 막 내가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위해서 머리를 막 짜나요?
막 쭈쭈바 이렇게 짜듯이 머리를 이렇게 짜면은 뭐가 톡 하고 튀어나오나요? 아니죠. 그쵸? 생각한다는 얘기야. 고민한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그런 뜻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에도 관용 표현이 나와 있죠? 뭐예요? 손을 뻗치다. 자, 대기업들이 손을 뻗치자 중소기업들이 설 곳을 잃게 되었다라고 했죠. 여기에서도 자, 대기업 건물. 자, 건물 갑자기 트랜스포머. 자, 건물이 슝슝슝슝 이렇게 변신을 하더니 손이 딱 하고 나왔나요? 이거 아니죠. 진짜로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 손을 뻗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다라는 새로운 뜻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 관용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알아두시라는 얘기고, 여기 지문과 그리고 어법 문제와도 연결되어서 나왔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역시 언어 생활과 관련한 개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하면은요, 역시 이것도 두 지문에 걸쳐서 우리한테 개념이 제시가 됐어요. 뭐였냐 하면, 우리 먼저 84쪽에 나와 있는 언어생활 지문. 여기에서 막 무슨 얘기가 나왔냐? 자, 음성학과 음운론의 관심 분야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막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뭐 최소 대립상, 보기를 보니까 또 막 상보적 분포, 미치겠더라고요. 그쵸?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뭐 변별 자질,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자, 얘네들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모의평가 부분, 164쪽에, 자, 거기 나와 있는 12번에서 14번 문제와 그 문제에 해당되는 그 지문에도 이런 개념들이 똑같이 적용이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문의 내용은 달랐지만 실질적으로 얘네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어떻게 또 활용이 될지 몰라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을 그대로 다루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개념들. 자, 우리 연계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지문에 나오는 핵심 개념이나 원리를 활용하는 게 있었잖아요. 즉, 이런 개념들을 활용한 그런 지문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지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놓자. 자, 두 지문에 나와 있는 이런 중복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겁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음성과 그리고 음운은 다르다. 선생님이 이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론과 실제 관계로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자, 음운이라는 말은요. 자, 이게 164쪽 지문에 가면은 얘가 음소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더 정확한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비교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음성이냐, 단순한 음성이냐, 음소냐, 이거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음소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음운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일단 편의상 선생님이 같은 거라고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얘는 실제이고 얘는 이론이라는 거죠. 실제라는 거는 사람들이 말할 때 실제로 어떤 소리로 발음이 되느냐라는 거고요. 이론이라는 거는 뭐냐? 얘를 어떤 글자로 쓰느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오빠 얘기를 해야겠네요. 우리 홍철이 오빠. 자, 노홍철 오빠. 왜 이래? 나보다 오빠 맞아. 너희들 이상한 생각하고 있어. 자, 우리 홍철이 오빠가 이 발음을 못해요. 그쵸? 그래서 이 발음을 어떻게 하죠? 스 발음을 스로 하죠.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 사사치 수트를 입고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수트, 사사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자, 우리가 홍철 오빠의 말을 못 알아듣나요? 자, 사사치. 자,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그죠?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발음을 듣고도 받아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홍철이 오빠의 실제 발음은 이겁니다. 이거는 음성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글자로 쓸 때에는 시옷으로 쓰죠. 이거는 음운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하나의 어떤 음소로 본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자, 보세요. 이 경우 이건 개인차잖아요. 홍철이 오빠가 이 발음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차 말고 똑같은 사람이 말을 해도 서로 다르게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즉, 똑같은 비읍인데, 자, 이거를 읽어보세요. 부부와 가구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비읍, 기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읍과 이 비읍은 달라요. 이 기역과 이 기역도 다르다는 거죠. 에이, 똑같은데 선생님? 부부 똑같잖아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얘네들을 즉 음성적으로 보게 된다면, 똑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발음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사사치처럼 개인차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요. 자, 부부 할 때,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부는요, 어떻죠? 성대가 안 떨리는 무성음입니다. 뒤에 나오는 부는요, 어때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모음 뒤에 나오는 소리여서 성대가 떨립니다. 그래서 이걸 천천히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 때는 성대가 이 비읍에서는 성대가 안 떨리고 여기에서는 떨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감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 저 아무리 부부 해도 계속 떨림이 느껴지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감지할 수 있을 만큼 큰 차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음성학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발음기호로 쓰게 되면, 자, 우리가 얘를 발음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것 같잖아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게 된다라는 거죠. 발음기호로 쓰게 되면. 그래서 이 비읍과 이 비읍은 다른 소리로 나게 된다는 거,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얘를 그렇다고 소리가 다르면 다른 글자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얘네들을 같은 글자로 인식하고, 같은 소리로 인식하고, 즉, 같은 음소로 인식하고, 같은 글자로 씁니다. 자, 우리가 같은 음소, 즉,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것들은 같은 글자로 쓰죠. 즉, 서로 다른 새로운 글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가구에서 처음 가 할 때 이 기억은 약간 좀 공기가 더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구 할 때는 좀 더 가구할 때, 그러니까 지금 그냥 구만 하면 안 되고요. 가구할 때 구예요. 앞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의 영향을 받아서 얘 역시 유성음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쓰면은 우리가 발음기호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쓴다는 거죠. 얘와 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서로 다른 글자로 표현하지 않고, 소리는 다른데 다른 글자로 표현하지 않고 같은 글자로 표현한다는 건, 같은 글자로 표현한다는 것은, 자, 여기에서 들어가는 개념이 상보적 분포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얘네들이요, 서로 같은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리였다면 우리는 이거를 다른 글자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 이 피음은요, 단어의 맨 앞에서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음은요, 앞에는 올 수 없어요. 우리가 얘를, 이 비읍이랑 똑같은 소리로 발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에 올 때, 어두가 뭐죠? 말의 처음이죠. 어두에 올 때는 이걸로 발음되고, 즉 말의 중간에 올 때는 얘로 발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두 개가 절대 위치상으로 바뀔 순 없다는 거. 즉, 서로 다른 위치에만 오고 서로 같은 위치에는 절대로 올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서로 같은 위치에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자리에는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위치상으로 보고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애들은 뭘로 처리한다? 자, 같은 글자로 처리를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보적 분포가 뭐냐? 서로 오는 위치가 다르다. 자, 소리로 봤을 때는, 자, 발음으로 봤을 때는 분명 얘네들이 다른 소리이지만 얘는 항상 어두에만 올 수 있고 얘는 항상 어중, 즉 중간에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헷갈릴 일은 없다는 거지. 그냥 위치로만 보고도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 두 소리는 음성학적으로 볼 때는 다른 소리이지만 어차피 상보적 분포를 보여서,
즉 위치상으로 헷갈릴 일이 없어서 얘네들을 똑같은 글자로 처리를 해서 이것을 기억이라고 써준다는 이런 기억이라는 똑같은 글자로 써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상부적 분포를 보이게 되면 뭐다? 같은 글자로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글자로 쓰여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같은 음소로 인식한다는 게 되겠죠. 물론 이거는 언어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개념들 있잖아요. 지금 한 이 개념은요, 정말 이 언어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까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어생활 지문이 아니라 어휘어법 단독 문제로도 변형이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해준 이 개념들은 반드시 여러분 숙지를 하고 가셔야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문학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지문 읽고 문제 풀고 답 맞추고 이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이 정말 더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 연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싶다면 지문에 나와 있는 원리들을 좀 더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 더 깊이 정말 학자들처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 나와 있는 거라도 대충 넘어가지 말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럽다. 적어도 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찝어준 내용이라도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강 남았어요. 수능 특강. 좀 약간 귀여운 척했네. 2강 남았어요. 자, 시크하게. 선생님 괜찮아요. 2강 남아도 뭐 그런 거 갖고 울지 않아요. 선생님은 시크한 여자니까요. 차도녀니까요. 자, 2강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쓰기, 어휘, 어법 부분 우리 심화 연계 준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